자, 금리와 주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증권 보험애널리스트 박혜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시초가는 뭐 붕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팔 게 없어요. 그 위에 치에서 그냥 멈춰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실제 별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난주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붕 뜨고 붕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 앞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금리 때문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낮은 금리, 저금리 기조하에 있다가 금리가 이제 오르는 추세로 가는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돈들이 이제 움츠러들고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자,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이제 증시를 지배하고 있고, 뭐 금리에 민감한 금융주에는 호재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 말고 디지털 화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미국 연준의 생각이 지금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꺼낼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스티프닝 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요. 확 섰어요, 그 커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장기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단기채를 좀 팔고,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이 카드를 과연 꺼낼 건지. 그 다음 꺼낼 카드는 또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꺼낼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연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금리는, 그러니까 전일 미국 증시에서 금리는 좀 안정화가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사실 이제 뭐 인플레이션의 반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인데, 근데 연준의 스탠스는 좀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기 회복이 우선이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레벨이 그 경기 회복을, 그러니까 경기를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며, 연준은 아직까지는 뭐 고용률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이런 좀 스탠스를 내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근원 물가지수, PC 이런 것들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기조 효과가 일단 크다. 네. 작년에 이제 너무 텐트럼이었죠.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올해 물가지수나 이런 고용지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차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미 국채 이제 10년물 장기 금리가 이제 1.5%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여기 뭐 만약에 2%까지 가는 거를 연준이 이제 이거를 조금 내버려 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 채권이 수급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 주에 갑자기 막 금리가 급등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올해 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이제 좀 안정화되는 이런 약간 발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미달은 아니지만 네. 충족되지 못했고 응찰률도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아니 이제 수요 만들어줄게. 우리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사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확히 보신 건데, 네. 지금의 금리가 경기 상황 반영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뭐 그 지원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부양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1.9조 달러 이제 뭐 하원을 통과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재난지원금들, 이제 각종 지원금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채권을 계속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뭐 경기 회복도 있지만은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있고. 수급적인 영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2%를 돌파하는 건 쉽지 않다고. 어쨌든 근데 그 저희는, 수급적인 네. 영향의 본질적인 의문점은, 네. 미국 국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그 수요가 없다라는 게 네. 이게 왜 안 사주지? 이거지. 그게 그런 거일 수 미국에 있죠.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때 30년물인가? 그 네. 국채 발행했을 때 수요가, 초장기채. 네, 초장기채 발행했을 때 그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수요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전한 국채고 뭐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단기에 물량이 굉장히 과도하게 공급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걸 사주는 기관들이 보통 보험사들이나 연기금인데 그들도 사실 자산 매입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채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사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량 부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소 과정이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금융주 에퀴티 애널리스트로. 금융주구나. 네네. 크레딧으로 오늘 알았어. 그러면은 자, 그래서 금리가 들쑥거리면은 네. 금융주의 호재인가? 저게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 네. 뭐 운문 같은 질문이라서 네, 맞습니다. 은행 네. 뭐 금융주의 호재입니까? 아유, 뭐 당연히 은행이랑 보험은 좋죠. 약간 네. 좀 구태의연한 답이긴 한데 저도 은행 보험 당연히 좋고요. 증권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금융주 영향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은행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질문을 막 NIM이 뒤에 꼬아놨더니 당황하셔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이제 은행 NIM이 올해 들어서 드디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과거 한 5년 동안 NIM이 계속 하락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금리 상승은 당연히 이제 금융주의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올해 대장주가 하나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대장주가 하나생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때 액면가를 민감도- 밑돌잖아요. 지금 3,200원이면 맞습니다. 액면가가 네. 5,000원인데. 왜냐하면 8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800원인데 지금 한 3,500원, 저 망하는 거 3,600원까지.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도 네, 살짝 맞습니다. 품긴 했었는데. 네, 그때 진짜 회사 망할 것처럼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근데, 보면은. 근데 이 회사가 연간 2천억 원씩 이익은 내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100조, 네. 자산이 이제 100조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생명 말씀을 드린 거는 하나생명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생명이 작년에 160%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금융주에 좋은 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은행주보다 보험주에 더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역시 자산운용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생명보험사들은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제 부담금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산운용, 이익률 사이에서 이거를 좀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2차 마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2차 역마진이죠. 생보사들 지금 2차 마진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담금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자산운용 이익률이 올라간 게 된다면 2차 역마진이 좀 해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미국 금리가 좀 움찔움찔하겠죠. 앞서 이제 수급적인 네. 요인도 있지만 네. 지금 백신도 세 번째가 등장을 했어요. 존슨앤존슨 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점점 감소 추세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딱 잡히는 때가 있겠죠. 네. 우리는 사실 그거를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이제 또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금리는 뭐 자연스러운 그렇죠. 네.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바라본다면 네. 금리는 조금씩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네.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한때. 그런 기저 효과도 분명히 지금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자꾸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제 백신도 이제 3차 알 거 이런 식으로 뭐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 말은 어쨌든 경기는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좀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뭐 좀 텐트럼이 있겠지만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진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오른다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산업 전체적으로도 다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융 섹터니까 금융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진짜 은행이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생명 말씀을 드렸고 2차 역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생보사들 펀더멘탈이 개선되려면 기준금리가 3% 정도는 돼야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냥 기준금리 우리나라로 쳤을 때 네네. 그러니까 현재 현재 금리 0.5% 상승이 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금리 상승이 그냥 급한 불이 꺼진 거고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은행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시중금리 효과가 바로바로 대출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IM이 드디어 1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작년에 그냥 작년 내내 NIM이 한 14bp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도 은행들이 증익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근데 올해도 자산 성장에 받쳐주는 데다가 NIM이 반등을 한다면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좀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은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별 기업들 또 봐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은행, 증권, 뭐 금융 보험, 쪽 네. 섹터니까 은행, 보험, 증권, 네. 금융주 네, 몇 개 안 되는 금융주 많아요. 많아요? 네, 금융으로 따지면 맞아요. 은행 섹터, 보험 섹터가 세 개잖아요. 좋아요. KB금융부터 가장 네. 그 이익 개선이 좀 올라올까요? 이 금리 정상화에?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로 따지면 KB금융은 가계대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혹시 부실 여신이 많이 생길까라는 우려? 이런 건 없을까? 왜냐하면 가계 이자 부담이 되게 그렇죠. 많아지니까요. 연체율이 늘어나거나 이런 네. 물론 아직 그런 정황은 전혀 포착이 안 전혀 되지만 없지만 그것도 당연히 우려 상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바닥 0%대에서 네. 뭐 1.8 이 정도 올라온 거고 단기물은 시장금리가. 뭐 1.5 그리고 뭐 3년째는 1% 정도라서 아직까지 금리 수준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KB금융 말씀드리자면 가계대출 비중이 일단 워낙 높은 회사고 뭐 금리 민감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KB금융은 사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뭐 은행주 내에서 거의 대장주예요. 왜냐하면 은행, 증권, 보험 뭐 계열사들 그다음에 그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작년에도 이제 1등 했죠. 그래서 올해도 뭐 그런 기준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가볼까요? 하나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지금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가장 선호되는 회사들인데, 하나금융지주는 과거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랑 약간 라이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같은 이제 좀 이익 레벨에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 우리금융지주의 이익 레벨을 한 2배 정도 뛰어넘는 그 굉장히 좋은 어닝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우리금융지주랑 비슷한 수준, PBR 0.3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회사입니다. 뭐 중간 배당을 비롯해서 뭐 배당 성향 같은 것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정책을 잘 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닝 파워, 어닝 레벨도 높아졌고 전향적인 주주 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NIM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또 기업금융 대출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금융이 원래 그 금리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주 종목별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네. 특별 배당이익 등이 배당금이 4월쯤에 산입이 보통 그렇죠. 일반들은 들어오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일반은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은 1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1분기에? 네네. 올해 1분기 반영이 될 예정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만큼 삼성전자가 주는 특별 배당이익이 네.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됩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나요? 짭짤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 배당 1,523원을 결의를 했고 네. 제가 지금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네, 대략 한 1조? 1조? 1조가 넘을 1조 거예요. 가까이. 제가 지금 많이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8,019억입니다. 네. 8,019억 원이 올해 1분기에 뭐 약 들어오고요. 1조네, 약 1조. 네, 약 네. 1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뭐 당연히 8천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오면 이 회사 거의 연간 이익인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죠. 네,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배당금을 받아서 삼성생명의 내재 가치를 올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야 아마 주가는 조금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요거를 뭐 배당으로 이제 좀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회사는 뭐 명확한 스탠스는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때 2018년도에도 그 전자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엄청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매각 이익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보험 가치, 뭐 내재 가치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면 주가는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끝났고 현대해상 끝으로. 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이고요.
손해보험주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료율 인상도 좀 미진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도 이제 더 이상 좀 빛을 발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 보험 영업이익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손보험 요율 조정이 미진했긴 했지만 한 구실손보험을 18% 정도 이미 올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그 이제 좀 그 장기 입원 환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더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지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게 되다 보면 이 회사 이제 배당 제한도 늘어날 것이고, 뭐 사실 금융주는 배당 정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황 자체는 그렇게 지금 밝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주가를 공적으로 풀어보려는데 결국에는 은행주만 쭉 듣고. 네. 사실 그게 포인트이긴 네, 해요. 맞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 얘기는 상당히 귀에 싹 들어왔네요. 네, 잘 지켜보도록 하죠.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증권보험 애널리스트 박희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